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장남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동서도자교류의 플랫폼 광저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저우는 그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미 한나라 이후 당대를 거치면서 중요한 외부의 문화유산들이 밀려 들어왔고 새로운 어떤 문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색다른 문화들을 거기서 창출했습니다. 또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이기도 하죠. 당송 이후로는 북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 또 살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 살펴볼 이 도자 교류사 부분에서는 명청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19세기 이후 중반 이후에 아편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쇠락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광저우가 여러 번 도자 교류사 입장에서 보면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의 광저우가 있고요. 가장 남쪽 그 남방에 있는 항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세히 보면 그 마카오라든가 홍콩, 심천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안쪽 주강 있고 그 연안 만 안쪽 끝에 광저우시가 있습니다. 근데 도자기 교류사에서는 특히 이제 명대 이후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방에서 포르투갈이 그 동방 원정을 하게 되면서 중국 자기의 유럽 진출이 굉장히 빨라지죠. 와서 많은 것들이 이제 포르투갈 상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게 되고, 특히 이때는 바스코 다 가마가 이제 인도양 항로를 개척하니까 그 새로운 항로들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집트 그리고 아라비아 일대에서 그래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새로 이 포르투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중국 도자기 이런 것들이 많은 신선한 충격, 자극을 주게 됐고, 이 사람들이 이걸 모방하는 도자기들을 만들게 됩니다. 16세기에는 이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메디치가에서 이미 중국 상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부탁해서 도자기를 구매해간 그런 역사들도 있고, 이후에는 시리아, 터키 이런 중동에까지 중국 도자기를 전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명청 시기를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그 회사가 있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동인도 회사라고 불리우는 이 회사입니다. 본래 이 동인도 회사를 이끌었던 그 주 세력은 네덜란드인데요. 암스테르담에 그 회사를 두고 여러 그 유럽의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일종의 콘소시엄처럼 이렇게 이제 상단을 만들어서 동양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동양에 와서 여러 가지 물자들, 후추라든가 향료라든가, 그죠? 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가게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도자기가 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도자기를 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자기가 물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유럽의 실내, 식탁 장면이 있고, 거기에 은기, 금기, 유리기, 새로운 물건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중국 도자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도자기가 그림에만 있는 걸까 하고 보면, 실제로 제가 몇 년 전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전시에서 정말 똑같은 이 도자기를 발견하고 너무 반가워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어느 가문에 이렇게 문장을 주문해서 새기게 한, 그려 넣은 거죠. 그려 넣은 이런 청화백자 보울이 그림에 그려 있고 실제로도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도자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크락자기 혹은 크락양식 청화백자, 혹은 크락 도자기, 이런 식으로 불러요. 물론 이런 크락자기는 청화백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컬러가 좀 입혀진 나중에 체외자기들로도 크락 양식이 등장하는데, 이 크락이란 말은 뭐냐면 범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의 거대한 범선들이 중국을 다녀올 때 그 배에 실려 있었던 바로 그 도자기라는 뜻에서 크락 양식 자기라고 불렀던 건데, 마침 조형적으로 그것이 청화백자였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구연무라든가 내면에 이렇게 구획을 지어서 그 구획 안에 서로 다른 꽃이라든가 과일, 식물문 같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그 화가들이 그리는 이런 정물화 속에 항상 빠짐없이 크락 양식 자기들을 그려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정리해보면 대략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도자기의 세부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공통점은 바로 주변을 이렇게 잘라서 문양 그 구획을 나눈다는 거고요. 때로는 지금 도자기 안에 아예 동인도 회사의 마크를 넣게 해서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크락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이런 범선에 이런 도자기가 많이 실려 있었고, 그게 당시 얼마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컸으면 사람들의 주문이 급증하고 훗날 우리가 이것을 크락작이다라고 이제 부르게까지 된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하시다 보면 뭐 이거는 V&A 런던에 있는 유명한 공예 박물관인데 전시실에도 가보면 거의 한 벽 한쪽 면 전체가 이런 크락자기들로만 채워져 있는 경우도 보실 수 있어요. 경덕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도자기를 부랴부랴 많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걸 보게 된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또는 그 중간에서 이제 이런 도자기들을 접했던 뭐 이러한 중동 지역에서까지도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의 도자기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은 배에 한번 실려서 가서 유포되고 굉장히 선호되면서 유행하게 된 이 도자기의 특정한 양식이 아주 넓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지역 도자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도자기가 그냥 우리 생활에서 한낱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그냥 그릇, 기물 이것에 지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닐까, 문화의 하나의 전파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73년경 강희제의 해상금지령이 해제되고 특히나 이제 내부적으로 우선 강남, 절강, 복권, 광동 이 연안에 있는 내국인들 중에서 500석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상선을 움직일 수 있다면 무역을 해도 좋다. 인근의 바다에서 이제 그러한 그 허가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외국 상선들도 지정된 항구에서는 무역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요. 특히 1685년에는 강희제가 그 동남 연해에 있는 월해관, 바로 광저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광저우라는 지역 외에 민회관, 절해관, 강회관 등 4개의 곳에 세관을 설치하고 이제 외국 상선이 이 지정된 4개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도 좋아라고 허용을 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되고 결국 명이 지나고 청대에 들어오면서 즉 17세기 후반 18세기를 거치면서 중국 도자가 세계로 전파하는 그 중요한 계기, 폭증하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항구가 개방되면서 점차 이 광저우의 역할이 커지게 돼요. 많은 도자기라든가 뭐 특히 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되고 그런 걸 거치면서 유럽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동인도 회사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너무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각국이 이제는 뿔뿔이 독립적으로 아예 우리만의 회사를 여기에다가 거점을 아예 두겠어. 광저우에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13년부터 32년에 이르기까지 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각각 자기의 상업 사무실, 광저우 지사 같은 것들을 아예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이제 맞닥뜨린 광저우 사람들은 특히 광저우의 상인들이죠. 굉장히 자발적으로 도자기 뭐 전문 이런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저들의 수요, 저들의 그 주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이렇게 무역을 손쉽게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자기들 안에 그 도자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나와서 이 회사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러한 약간의 자율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이제 주어지면서 광저우는 점차 도자기 무역의 중요한 지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막대한 부를 거두어들이는 이윤을 어떻게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외 무역을 담당하는 양행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됩니다. 물론 13행, 그래서 이 양행이 13곳에 지정됐다. 그래서 이걸 달리 13행이라고 하고 더 길게 말하면 뭐 광동 13행 이렇게 말하는데 그 13행 중에 이제 광저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광저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원래 광저우는 13행을 운영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였잖아요. 근데 도자기 부분에서 하나의 새로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주문을 받으면 상인들이 어디에다 그 도자기를 주문하냐면 그 유명한 경덕진에다가 우리가 이런 주문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 이러이러한 디자인으로 이걸 언제까지 만들어주세요라고 주문해서 가서 기다리거나 했다가 또 가지고 와요.
제가 오늘 지도는 준비 못했지만 경덕진에서 광저우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주문량은 지금 밀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의 주문들을 받아서 경덕진 가서 굽고 이걸 색을 입혀서 광저우로 가져와서 납품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긴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때요? 사라지거나 깨지거나 그리고 기껏 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거 사이즈가 틀렸어. 뭐 문양이 이게 아니었잖아. 의사소통하는 그 소통이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광저우에 가까운 지역으로 생산지를 이동해야지. 그래서 경덕진 풍의 도자기를 만드는 경덕진 도자 기술에 기반한 공방들이 복건, 광동, 그리고 광저우까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나 광저우 주강연안, 아까 보신 이렇게 삼각주처럼 들어간 그 인근에 유럽 주문 자기를 대응하기 위한 점포를 개설하게 되고 서양 상인들은 이제 거기 와서 계약하고 주문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뭐 문장 이런 걸 다 확인하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광저우 상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방을 개설한 다음에 노동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물론 월급의 형태인지 주급의 형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을 주고 고용을 해요. 자,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옛날 경덕진에서는 아버지가 장인이고 나도 장인이고 나의 아들도 크면 장인이 되어야 하고 이런 약간 세습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일일 일일로 내가 오늘 당신 공방에서 이런 거 그리겠어요?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방을 옮겨 다니면서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완전 고용의 형태인데 이들에게 이제 문양을 가르치고 그리고 경덕진에서 1차적으로 아무 문양이 없는 도자기들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이 주강, 광저우 인근까지 운송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공하는 과정을 이런 새로운 노동자들이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도자기들, 특히 서양의 주문을 받아서 현란한 채색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구워진 유면의 상태 위에 다시 저화도 안료를 입혀서 다시 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광동 채색자기, 광채자기 이렇게 부르는데 뭐 줄여서는 광채라고도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주문하게 됩니다. 왼쪽은 뭐 영국의 뭐 로스 백작 가문의 그 문장이고 오른쪽은 네덜란드 은행가의 집안에 문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넣어서 아예 이건 우리 도자기야. 그러니까 이 도자기가 딴 집으로 가면 쓸모가 없겠죠. 그 자기 집안만의 완전히 그 요즘은 뭐라 그럴까요? 커스텀. 예. 그 주문 딱 그 소비자 맞춤형 주문을 하는 이제 이런 도자기들을 광저우가 일일이 다 받아내면서 거기 구미에 다 맞춰주게 되는 거죠. 자, 도자기 외에 도자기만 있었을까요? 도자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광동 지역에는 도자기 외에 자수가 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흰 바탕 위에 그림을 그리고 도안을 그리죠. 그 위에 이제 자수를 비단실로 자수를 놓게 되는데요. 광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광수의 특징이 뭔가 하면 평면이 아니라 만일에 지금 공작이면 공작이 깃털을 펴잖아요. 그럼 그 깃털에 한 올 한 올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술을 놔서 입체적으로 마치 실제 막 새의 그 깃털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실감나게 뛰어난 그런 자수 기술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 병풍 같은 거에 치장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했는데 광저우 안에서 혹은 광동성 혹은 중국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고가로 팔려 다니지만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왕실이라든가 뭐 이런 집안의 신뢰를 치장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활용됐던 것 같습니다. 자, 광동이 뭐가 또 유명하냐면 광조라 그래서 조각이 유명해요. 이 조각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특히 상화 같은 것들 많이 해서 이제 남방들에서 들어온 상화를 가지고 더 고가의 물건들을 만드는 거죠. 이미 광조를 통해서 직접 가져가던 도자기들은 한 단계 다리를 건너서 유럽인들이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중국풍 도자기가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끊긴 건 아니지만 그런 도자기들의 비중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중국 이미지가 유럽에 재해석된 그래서 무슨 과일도 과일인지 꽃인지 알 수 없고 그런 새로운 문양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존재를 알 수 없는 특이한 디자인들로 많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은 서서히 이제 중국 도자기의 유럽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전히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그 도자기 시장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럽과 일본이 이제 도자기 제작에서
아까 유럽 누구라 그랬죠? 프랑스, 그죠? 그다음에 델프트, 그다음에 뭐 마이센, 독일, 영국, 뭐 이런 여러 지역들이 뭐 그 거대한 공장들을 기계적으로 세우고 거기에 제작을 아예 기계화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과 함께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중국은 어땠냐면 전통적으로 워낙 인건비도 비싸지 않고 또 손작업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한다, 우리는 장애가 없어, 뭐 이런 거 하는데 문제가 없어라는 그 현실은 때로는 걸림돌이 되죠. 왜냐하면 새로운 걸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계기 내지는 욕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충분히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저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 영국의 민튼 지역이나 뭐 이런 데는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안 되겠어. 왜냐하면 저들은 먼 거리로 하면서 도자기 실어 나르느니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 노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발명한 기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낸 새로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근대화된 기업 체계 이런 거에 아직 적응을 못했고, 또 전쟁과 뭐 사회 불안 뭐 이런 것들이 국지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이 산업을 새로운 근대 산업으로 급격하게 끌어올리지를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벌어졌던 무역 관계, 이 도자기들의 어떤 전래 관계가 서양과 중국 안에서 그냥 끝나고 만 것일까요? 이러한 그릇들이 전통적인 중국이나 혹은 조선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은 이미, 그러니까 회화풍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중국스럽지만 용기의 형태라든가 이런 건 서양 그릇이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도자기의 역사에서 우리가 명대 후반부터 청을 거쳐서 광저우의 문이 열리고 독점권을 가지고 수많은 그 양행들이 활동하고 동서양 그리고 심지어 일본, 한국까지 이런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이 상단, 이 세력들이 이 쇠망하게 된 이 흐름을 이 이구경이라는 중국의 역사학자가 쓴 제국의 상점이라는 책의 한 대목에서 인용하면서 마무리할까 싶어요. 광저우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났으며 근대 사회와 전통 사회가 서로를 탐색했고, 또 중화주의와 중상주의가 동상이몽을 꿈꾸며 가장 높은 부의 피라미드를 쌓다가 한쪽은 맛있는 차를 제공했던 한편 또 다른 쪽은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 아편을 제공함으로써 만남은 파국으로 치닫고 제국의 상점들도 이슬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저는 이 한 대목이 우리가 지금 봤던 이 광저우의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집약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네요. 자, 지나간 이야기지만 사실 지나간 게 아니고 아직도 매해 코로나 중에도 사실 작년에 캔톤 페어가 열렸었거든요. 정말 광저우가 다시 그런 역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라는 걸 공부하는 것, 지나간 일을 되새기는 것은 항상 미래를 예견하고 다시 보기 위한 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광저우를 중심으로 살펴본 동서양의 도자의 교류 상황들,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